안녕하세요. 저자를 만나다의 도연영입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10명 중 9명은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기술, 재테크 서적에 대한 인기는 언제나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또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산관리 중에서도 아주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팁들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지 거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게 경제와 증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네, 박창모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속고 있는 28가지 재테크의 비밀. 이 책이 출판된 지 2달이 채 안 됐는데요. 인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 바빠졌습니다. 사실 요즘 유명한 그 재테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는 거북이님이라는 이 닉네임이 익숙한데요. 제가 방송 중에 어떻게 호칭을 하면 좋을까요? 거북이님이라고 제가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거북이가 좋습니다. 더 익숙하시죠? 네, 요즘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보다 제게 거북이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북이님과 함께 정말 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가장 궁금했던 점이 제목이 다소 공격적이에요. 당신이 속고 있는. 이 속고 있는 이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이런 책을 쓰신 이유, 그리고 이런 제목을 붙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현재 네이버에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만든 계기가 그 주변 지인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금융 상식을 가지고 잘못된 재테크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것을 보고 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많았는데 그 지인분이 한번 그러한 것들을 혼자 알고 있지 말고 한번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그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그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이 진짜 저에게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는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카페에 글을 쓰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재테크 정보를 찾는 분들은 결국은 주변 사람보다는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관심이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것도 모르는 것일까? 그런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재테크 서적을 최소한 한두 권 정도씩은 다 읽어보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기존의 재테크 서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시중에 재테크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책들을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지식밖에 못 가지고 있을 만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거는 오로지 제대로 된 금융 정보보다는 책의 수준과 상관없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당시 제가 인터넷을 통한 이런 정보를 이렇게 컨텐츠를 알리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그 대안으로 책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그런 재테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참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지만요. 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책 내용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비유를 봤어요. 네. 이 펀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펀드가 좋은지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이 펀드에 대해서
나는 가수다의 비유를 해서 뭐 1등이든 7등이든 상관이 없다. 네. 뭐 그 펀드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선곡과 비교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이요. 감사합니다. 예. 네. 펀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창 책을 쓸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제 카페 회원분 한 분이 네. 꼬봉이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힘드시면은 요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만 한다고 집에 TV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에도 일만 한다고 스피커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어폰을 본체에 꽂고 이렇게 엎드려서 음악을 들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프로가.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최고의 가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경연을 하는 건데 그 가수들 가운데서 순위를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최고의 가수들을 모아놓고 순위를 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저는 단지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최고의 가수도 가끔씩 예를 들면 이제 명예 졸업한 김범수 씨도 네. 꼴등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정말 유능한 가수도 성공 여부에 따라서 자기하고 정말 상극인 곡이 나오면은 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펀드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펀드는 고유의 운용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다른 만큼 펀드의 운용 스타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유의 운용 스타일은 뭐 예를 들면 뭐 가치 투자, 뭐 성장주의 투자 이런 것들은 증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적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안 맞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운용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증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항상 증시는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면은 이제 계속 상황이 바뀌면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상황이 한두 번씩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좋은 성과를 내게 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자신에게 맞는 펀드 그리고 그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또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펀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펀드나 선택하면 하면 안 되잖아요. 되거든요. 예. 네. 하지만 또 일정 수준 이상의 펀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나는 가수다에 나오시는 가수분들이 아무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받은 그렇죠? 가수들이잖아요. 가수. 그러니까 펀드를 선택할 때도 시중에 유명한 잘 운용하고 있어서 운용 성과를 인정받은 일정 수준 이상의 펀드라면은 믿고 맡겨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정 수준 이상의 펀드를 선택하는 거는요. 이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펀드 평가 사이트라든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굳이 자기가 힘들게 어떤 펀드가 일정 수준 이상의 펀드인지 확인할 필요 없고요. 거기 있는 펀드 중에서 고르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투자의 본질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확실치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펀드를 가입했어요. B라는 사람은 그냥 뭐가 좋더라 해서 그냥 펀드 가입했어요. 근데 반드시 A라는 사람이 선택한 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펀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펀드라면은 나는 가수다에서 그냥 가수분들이 나온 것처럼 이제 아무 펀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펀드 투자라는 것은 결국 간접 투자인데 간접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려면은 뭐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간접 투자라면은 장기 투자, 정기식 투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판매 타이밍을 다 잘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요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원칙을 아는 게 아니고요. 실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할지 고민하지 말고 네. 인정받은 펀드에 가입을 하고 나서 네. 자신의 원칙, 뭐 여윳돈으로 또 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또 환매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이런 네,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책을 펀드 선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고요. 예. 또 책을 보면요. 거북이와 두꺼비의 비유를 해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공감도 가고 내 얘기 같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자산 관리는 거북이처럼 이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은 예. 좀 안전하고 수익률 많이 나는 건 없나요?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잖아요. 네, 이런 질문이거든요. 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크게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요. 이미 본인이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질문. 그 두 번째는 그 답이 없는 질문. 참 아이러니가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내용을 학습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좀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높은 걸 찾고 내가 잘못 가입한 상품이 있으면은 판매하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이 없는 고민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매치를 시켜보면은 답이 없는 거라는 답이 없는 질문은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는 거. 결국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거는 실제로 명제잖아요. 네. 예, 여기에 어긋나는 건 없잖아요. 사실 무조건 고위험 고수익이고 고수익이라는 거는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오는 거. 그럼요. 안전한데 고수익이다. 라고 있을 수가 얘기하면요.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예. 그거는 거의 99.9% 사기죠. 아, 0.1%는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도 보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되게 장기간 관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0.1% 정도는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고위험 고수익이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높은 상품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지 거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이라면 이제 잘못 가입한 금융상품의 해지에 대한 것인데 네. 사실 그분들이 고민하는 거는요. 이거를 해지를 할까 안 할까가 아니에요. 해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손해가 나서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금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분의 선택이 그분이 내린 정답이 맞다고 이제 확신을 심어 드리는 거. 꼬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면서 이제 그런 믿음을 드리는 거. 무슨 나중에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믿음을 심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참 많은 분들이 거북이님을 의지하실 것 같아요. 돈에 네. 있어서는 조언도 구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모임도 갖고 네. 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계시잖아요. 네. 참 그런 분들이 많은 의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럼 거북이님은 부자이신가요? 그러니까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되어가는 과정에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아직은 부자는 아니지만은 보시다시피 나이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당연히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약간 어긋나는 얘기인데 제 철학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그런 금융 쪽에서 일하다 보면은 되게 돈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돈을 모아나가는 재미를 가지고 재미를 알게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돈을 모으고 점점 재밌어서 돈이 모이는 걸 보면서 점점 재밌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이상하게 금융자산 전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요 언제부턴가 그분들이 돈의 노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만약에 달성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좋은 일에 위해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네. 하루빨리 네. 그 목표를 달성하셔서 네.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요즘 주위에 보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사회생활 10년에도 그 10년 동안 뭐 흥청망청 썼다면은 재테크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새롭게 재무 설계 또 재테크를 하는 분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까 그 상품에 대한 그런 집중도를 좀 낮출 필요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금융기관에서 상품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품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상품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비 활동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투자, 네. 소비와 저축과 투자로 나눠가지고 이제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요. 소비를 예를 들면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인데요. 네. 저는 항상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지출을 좀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신용카드가 할인 혜택이 있어서 포인트도 네. 쌓이고.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그 지출 한 건 한 건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할인 혜택이 신용카드가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그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좀 넓게 보자는 거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의 할인은 더 받았지만 결국 쓰는 돈 신용카드가 더 많다는 거죠. 네. 실제로 카페에도 보면은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 바꾸고 지출이 많이 줄었다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체크카드도 추천을 하고요. 네,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품에 대해 집중을 해서 이제 어떤 상품을 가입할 때 금리를 많이 중시하세요. 네. 어디가 더 높은지 비교하게 그쵸. 되잖아요. 적금에 가입하면 금리를 찾고 네.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률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월 100만 원씩 적금을 해도요. 이제 금리가 0.1% 차이 나면은 약 한 5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자가. 5천 맞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 적은 거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커피 한 잔 값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좀 더 높은 은행을 찾아가지고 막 저 멀리 있으면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지방분들이 막 아 왜 금리가 높은 은행 저축은행들은 다 왜 서울 쪽에만 있나요? 왜 우리 쪽에는 없나요? 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심지어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이 있다고 하면은 막 버스까지 타고 가서 가입하고 오고 뭐 반차를 내고 뭐 5명 모아서 가면은 뭐 우대금이 0.2%. 그래서 완전 난리를 치죠. 5명 모아간다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이자가 제가 보기에는 전화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전화비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종잣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금리와 수익률이 아닌 저축 금액이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게 그렇게 금리를 따지시면서 얼마를 저축할지는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50만 원을 이제 금리 10%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금리가 5%라도 금리가 절반밖에 안 되더라도 그냥 52만 원을 저축하면 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요, 금리는 그렇게 따져놓고 적금 가입할 때는 그냥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금액을 가입한 게 아니라 나의 그 금리 찾아볼 시간에 나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네. 내가 실제로 최대한 맥시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서 그게 뭐 37만 원이면 37만 원,
뭐 89만 원이면 89만 원, 뭐 111만 원이면 111만 원, 정말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뭐 154만 원이면 154만 원. 이게 그렇게 저축을 하는 게 진짜 돈을 모으는 방법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책 펴내 주시고요. 네. 또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